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선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컨퍼런스는 처음 와보는데 그 말은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키노트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DB 전문가들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DB 전문가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뭐 여기 안 오신 분도 많으시니까요. 참 근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도 DB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저희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지금 100테라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 측면에서 필요한데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 스펙인데 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DB 전문가 특히 이렇게 빅데이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IT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는 사실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PC 산업을 결국 만든 것도 처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했고 결국 나중에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지만은 그렇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 요즘은 뭐 검은색 노트북이 많지만은 한때는 전부 은색이었습니다. 그 실버 톤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나 미니 컴퓨터를 쓸 때 단말기를 쓸 때는 보통 단말기들이 검은색 바탕에 그린 아니면 캐릭터가 이제 녹색 아니면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쓰신 거는 전부 하얀 화면에 그다음에 아주 밝은 화면에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폰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다 이거 스티브 잡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었고 MP3 플레이어 1등인 거는 뭐 그래서 사실상 음악 기기를 거의 평정을 했고 디지털 음반 시장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결국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가트너 같은 이런 전문 기업도 전부 안 된다고 생각했던 태블릿 PC를 아주 여기만 된다고 확신해 갖고 밀어붙여서 결국 태블릿 시장을 열었고요. 상당히 많죠.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더욱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격변의 시기를 겪어왔고 소위 제가 볼 때는 이 개인화와 융합, 컨버전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고 여기서 IT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산업과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심지어는 산업계에 계신 분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는 IT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많이 바뀐 부분들 뭐 상식적인 건데 한번 이걸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혁명은 결국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94년도에 웹 브라우저를 발표하면서 웹 브라우저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제 크게 됐고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기존의 미니 컴퓨터 이런 시대에서 기술 중심적에서 결국 우리가 어느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됐고 그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됐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내부에 어떤 하드웨어 밴더의 어떤 OS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웹으로 오면서는 바로 저기 보이는 URL 어드레스 문자만으로 갈 수 있는 시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기반의 모든 우리 정보 시스템들은 똑같이 움직이지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결코 컴퓨터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시대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혁명입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쓰던 이런 시대에서 여기에 새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뎀을 통해서 하던 이런 PC 통신 시대에서 이제 브로드밴드 시대로 바뀌었죠. 브로드밴드 시대로 바뀐 것은 우리가 마치 TV를 켜면은 바로 방송에 들어가듯이 PC를 켜는 것이 바로 인터넷을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수순이 됐습니다. 바로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이고 웹 브라우저를 클릭만 하면은 들어가게 됐고
또한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아무 상태도 안 하면은 그대로 항상 PC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주도하고 계신 디지털 정보화입니다. 디지털 혁명인데 사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오면서 많은 우리가 베네핏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시대를 만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공개되고 모든 정보, 토지 정보, 부동산 정보, 그 사람의 가족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이 정보의 무서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만드는 거에만 충실했지 우리가 누가 이것을 없앨 것인지, 아날로그 정보는 시간이 가면은 폐지가 되고 없어졌지만은 디지털 정보는 결코 소멸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살아있고 10년, 20년, 100년이 흘러도 똑같이 살아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검색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시장이 됐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지능화, 스마트화된 이런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트리거, 결국 인터넷 혁명과 통신 혁명과 디지털 혁명이 결국 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은 가장 주도적인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우리가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통신, 소통을 하는 수단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TV라든가 PC, 휴대폰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은 PC를 컴퓨터에서 시작을 했고 휴대폰은 전화 통신으로 시작했고 TV는 미디어를 보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지금 융합을 하고 있죠. 통합을 나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 기기를 합친 것은 이미 인구 숫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60억 인구라고 봤을 때 휴대폰 숫자만 해도 45억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부 인터넷이 되는 기기로 바뀔 것은 명확하고 PC 숫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곧 역전할 것이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PC를 보시면은 PC를 보통 쓰실 때는 우리가 업무 용도로 썼습니다. 우리가 PC 쓸 때 보통 더큐멘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큐멘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모바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업무 공간을 탈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존이 킨들 파이어라는 태블릿을 발표를 했습니다. 199불입니다. 제가 킨들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데 책을 읽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149불에 샀어요. 물론 1년, 2년 전에 샀는데 199불이면은 이것은 499불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닌텐도 위가 얼마입니까? 100불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디바이스는 이제 얼마든지 뿌리겠다. 아마존이 뭐 별로 남기지도 않을 것 같고 아마 적절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 컴퓨터는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은 대학 다닐 시절에 우리 대학에서 쓰던 미니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막강한 디바이스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 많은 이렇게 교차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럼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몇 가지 보면 일단 스마트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스마트폰은 실제로는 휴대폰은 우리가 컨슈머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디바이스들인데 이 PC와 휴대폰이 합쳐지면서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형용사로 스마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냄새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볼 수 있고 흔들림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려줄 수가 있고 결국 이 센스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휴먼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모여 있고 기계적인 공간에 있으면 사람이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연결하고 다가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이 자기한테 끌어오는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 친화적 단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필링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를 주고 있고 기존의 기계적인 컴퓨터와 인간적인 디바이스의 가장 큰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TV든 방송이든 또는 우리가 기존의 통신이든
인프라가 제공되고 나서 그 인프라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뭐 국제전화가 되면 국제전화를 이용했고 전화가 되는 시간에 했고 계속 이것이 개선이 됐죠. 그것이 벗어나서 이제는 모두가 휴대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 어디서든지 통신되는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유리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오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음성 통화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보에 내가 접근해 가던 것이 아니라 정보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많이 쓰시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구글에서 그 지메일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정보를 저장해서 폴더에 저장하고 나중에 해놓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뭔가 정보는 계속 흘러가고 무한 공간에 있고 스페이스도 무한이고 클라우드도 무한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할 때라서 타임라인에 따라서 보고 서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검색이 발달하고 이런 것이 하면서 그런 대안은 무한하게 있고 내가 얼마나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모델이 바뀐 거. 이건 뭐 이미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아이폰 쇼크로 해서 많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신업체라든가 하드웨어 업체가 이런 주도하지 않으면은 사실 휴대폰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컨텐츠 업체들은.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그것이 또 실제로 유통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권력의 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통신업체나 하드웨어 업체가 갖고 있던 권력이 이제는 이런 컨텐츠 만드는 업체, 실제로 과거에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 업체들이 얼마나 그 전체 그 수익을 얻었습니까? 10% 얻었으면 잘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얻습니까? 70%를 자기네가 그 수익의 70%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체만 봐도 엄청난 권력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뀌었다. 그리고 좀 더 스피디한 경제,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결국 그 경쟁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 모바일에서 가는 것은 결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술들, 멀티미디어 기술들 이런 것이 지금 되살아나서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바타 때문에 3D TV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만 사실 그 3D 기술은 50년대 나온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3D 기술이 지금 살아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멀티미디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뭐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레코그니션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살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점점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 음성 인식 서비스라든가 화상 인식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인간적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하나하나 여기 접목돼가는 그런 컨버전스 시대에 살고 있고, 통신 환경 자체도 이젠 내가 3G다, LTE다, 와이파이다 이런 게 관계없이 스무드하게 로밍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통신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모바일로서 우리가 다가온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클라우드, 결국 빅데이터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제가 아마 80년대 미국 유학 시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 프로젝트라면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하드디스크, 데이터 스토리지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비쌌고요. 하지만 이제 사실상 지금 프로젝트에서 그것이 가장 큰 버짓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디바이스의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빅데이터를 하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구글 같은 데가 클라우드를 가장 에너지 비용이 싸고 물 근처에 있고 왜냐하면 냉각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포인트는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프로세싱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국 더 지능화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은 한국어 인식 알고리즘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불과 몇 명 안 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뛰어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막강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 가장 아쉬운 것이 샘플 데이터입니다. 근데 과거에 리서치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로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런 컨텐츠와 서비스를 가진 업체들이
결국 이것을 주도하는 경제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 뭐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아마존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은 리테일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테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미국의 뭐 월마트라든가 이 정도 하지만 월마트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리테일 업체입니다. 물론 온라인 리테일 업체죠. 뭐 거기다 이베라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것은 막강한 유통망과 컨텐츠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디바이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런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뭐 구글이나 애플이라든가 전부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누가 그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것이 하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 관점이라면은, 정보가 모이는 관점에서는 여튼 클라우드 형태로 이미 그렇게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많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결국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많이 아시는 건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싸이월드가 가장 많이 했고 아이러브스쿨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크를 파이어니하면서도 안타깝게 이제 이것을 놓친 것은 이와 같은 에코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 간의 소통 수단이 훨씬 인간 친화적이 되면서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라든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몇 가지를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와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정보화했던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능화된, 얼마나 사업의 퍼포먼스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스마트폰은 이런 PC와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진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물론 스티브 잡스가 이런 개념을 집어넣었지만은 환경적인 탓이, 물론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았죠. 이런 인터넷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인터넷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았다는 것이죠. 웹 2.0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공유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고,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었고, 많은 웹으로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 있었고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미 기존의 DB화된 것들을 불러내올 수 있는 그 같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하나의 RFP다 해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디바이스는 뭘 쓰고 DB는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모두가 개방형되고 이것이 컬래버레이션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저 DB를 활용해가지고 내 이 디바이스에 올려서 인터넷에 올려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수십만 개 앱들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렇게 이런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생태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디바이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스마트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태블릿이라든가 뭐 이북이라든가 또는 TV 이런 쪽으로 결국 한 곳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결국 다른 곳에도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아이패드가 나온 지 28일 만에 100만 대가 돌파한 가장 큰 원인이 이미 나오자마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었거든요.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까 아마존의 킨들에 저도 책을 많이 갖고 있지만, 킨들에서 제가 한 책을, 똑같은 책을 킨들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은 PC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읽을 수 있고 태블릿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TV로도 읽을 수 있겠죠.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돈 전혀 안 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대는 크게 세 가지, 결국 이와 같은 그 앱스토어,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화된 이 세 가지 축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축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디바이스 플랫폼은 굉장히 스마트된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을 것이고, 이 기능들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훨씬 쓰기 쉽고 굉장히 호환이 잘 되고 그런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서비스 플랫폼 쪽은 일종의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다양한 웹 서비스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축구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시큐어하고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만들어내냐가 우리가 앞으로의 사업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IT가 없이는 이런 사업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고, 많은 전통 산업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IT라면은 보조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있었으면 여러분 다 전산실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많은 전산실이 있죠. 전산실이 결국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IT 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고객에게 접근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말한다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화의 시대입니다. 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사람이 각 개인이 이렇게 막강한 정보와 기계를 갖고 다닌 적이 없었고 이렇게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은 관료화 시대, 왕정 시대부터 권료화 시대 이렇게 왔으면은 지금 개인들이 파워를 가지는 피플 파워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지금 영국 수상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됐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타임지 같은 경우는 저것은 옛날에 웹 2.0이 나왔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다시 재해석됐을 때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스마트한 기기들을 갖고 있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은 이것이 모바일로 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셜 컨버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한 우리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생활 쪽에서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워크다 할 때는 홈과 비즈니스와 이런 것이 섞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PC라는 것은 어디까나 업무용 기기였습니다. 업무용 다큐멘터리를 위한 기기였고 DB를 쓰기 위한 기기였습니다. 과거에 단말기가 진화된 기기였고 이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에서 휴대폰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컨슈머 디바이스였고요. TV도 컨슈머 디바이스였고 이런 것들이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도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 플랫폼 관점에서도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변의 이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셀의 CEO,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이것을 IT 빅뱅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IT가 이제는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큰 변화를 일으킨 요소고 저는 이것이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와 융합의 시대에서는 IT 제환을 더 이상 하드웨어, DB, 인프라라는 어떤 전산실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이 왜 결국 고객한테 접근하는 관점이고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을 알고 거기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로 간다, 모바일 오피스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을 했을 때는 뭔가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만 더 그룹웨어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용자나 고객한테 어떻게 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 그것이 결국 그 기업이 더 이상 이런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유비쿼터스고 정말 이제는 융합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윤리라든가 규칙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 스마트 워크 같은 것을 봤을 때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던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어떻게 그럼 이피션트 할 것인지 그냥 좋은 점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화에 맞게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IT 활용성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정보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전부 집중을 했다면 일단 디지털화해서 DB화 시키는 데 전부 집중했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식을 어떻게 재조합하고 추론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서 지능화된 그런 지식을 꺼낼 수 있는가. DB가 많은 것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냐가 자랑이라고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를 한 100테라 이상의 데이터로 클라우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과거에 백신을 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제는 여러 가지의 파일이라든가 패킷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 한 500개 이상으로 저희 DNA라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데이터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조합을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고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었는지 어디서 파생된 데이터인지 그리고 다른 것과 결합했을 때 어떤 형태의 위협이 되고 공격이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당연한 저희의 수순이었습니다. 왜? 공격 자체가 지능화된 공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어도 지능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도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 얼마나 우리가 어카운터블하게 이런 투명한 이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느냐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산업은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유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은 굉장히 인간 친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서 인터넷 뱅킹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미 익스플로러는 50%대로 점유율이 떨어졌고 PC뿐만 아니라 매cin토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트너에서 이것을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컨슈머 기기, 인터넷이 되는 컨슈머 기기를 몇 개씩 들고 다닌다는 거, 이미 그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플랫폼 자체가 이런 서비스와 클라우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대한 서비스 플랫폼과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사업이 더 이상 나는 하드웨어 업체다, 난 데이터베이스 업체다,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HP가 지금 무슨 업체입니까? IBM이 무슨 업체입니까? 뭐 서로가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도메인, 내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것을 딜리버리 하냐가 중요한 것이, 나는 IT에서 이런 컴포넌트 한다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자체는 인간 중심의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키워드들, 뭐 많이들 들으시는 것들, 모바일이라든가 소셜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으로 IT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IT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이라든가 사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법도 바뀝니다. 이건 하나의 예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기존의 정통망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까지도 이제 커버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근데 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정을 떠나서 보면은 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우리 헌법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정보들, 이것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기업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CEO분을 만났는데, CEO가 우리는 고객의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그게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결코 마케팅 자산이 아닙니다. 그 정보 주체는 그 고객입니다. 제 정보를 만약에 갖고 있으면 제가 주체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삭제해달라면 삭제할 수 있고, 공개하려면 공개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고 개인정보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법의 핵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법무 담당들이 있겠지만은 이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집하는데, 그 다음에 생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가능하면 이제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능하면 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위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대비해야 되지만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법에 대하면 법과 사고와 이것을 일반적 추상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필요 없는 건 다 삭제하고 필요한 거는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면은 사고를 못 막을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것이 다 얼버무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업종별로 있습니다. 업종별로 예외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병원에서 위급 환자가 막 실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거 개인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이거 개인정보법 이거 사인하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려왔는데. 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각 업무 업종별로.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정보의 핵심의 정신에 대해서는 결코 만약에 그곳의 최고 책임자나 관리자나 이런 사람이 모르시면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인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일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 전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변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IT가 어떤 기업과 기관과 어떤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요소였다면, 이제 IT가 중심입니다. 이를테면 금년 초에 뭐 여러 가지 금융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 IT 부서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IT가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되지 않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며칠 동안 그냥 다운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리고 하다못해 신규 사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IT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조직 자체에서, 또 기관 탑 매니지먼트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고객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시대 정신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시작한 것은, DB화를 했던 것은 이 같은 기업에서 PC를 통해 가지고 정보화를 하는데 목적이었습니다. 왜?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듯이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좀 더 퍼블릭 정보가 많아졌고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정보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컨슈머화되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심지어는 게임기까지 전부 인터넷 접속돼서 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좀 더 사용 친화성이 높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간 친화적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용자 간에는 굉장히 사용 친화성이 여기서는 무한대로 높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키보드 없이도 똑같은 지금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할 겁니다. 단순한 음성인식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좀 더 지능적인 것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지능화된 한 차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 이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것이 돌아다니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럼 어디서 시작해서 이 정보가 어디로 끝나고 언제 생겼고 언제 없어질 것인가, 생성부터 소멸까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소프트웨어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하나의 보조적 요소로만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에 들어간 요소, 데이터 우리 정보화시키는데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요소, 뭐 이런 요소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회 현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각 기업에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봐야겠다, 그럼 이것을 구현하겠다, 그것이 결국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소프트웨어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결국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우리가 생존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구조로 가려면 지금이야말로 IT 빅뱅이 시대고 여러 가지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개인화가 되고 이런 시대인데, 결국 세 가지가 리퀘어먼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보조적인 요소, 그냥 그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요소가 아니라 이것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패키지화시켜서, 심지어는 내부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인하우스에서 만드시고서 그 히스토리 몰라가지고 담당자 나가면 그냥 뭐 다큐멘트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시죠. 이것이 체계화돼서 하나하나 QA부터 돼야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땜빵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방식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적으로 제대로 패키징해서 그 앞으로의 메인티넌스까지 생각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겠고요. 당연히 뭐 오픈 시스템이니까 시큐리티가 중요하고, 보다 새로운 이노베이션, 물론 대기업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은 결국 이런 벤처링하는 이런 마인드들이 그런 기업 구조를 가져가고 그런 문화를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관점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능화된 관점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보다 내가 각각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배워라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것을 따라오도록 했지만은 더 이상 사람들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매뉴얼도 없이 바로바로 하게 TV 다루듯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고객으로서. 그래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컨텍스트를 알고 타임라인을 알고 여기에 따라 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개방화 시스템으로 가면은 위협과 공격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미 이것을 공격하는 집단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격에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단 챙길 것들, 컴플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정보는 누가 이게 주인이냐, 누가 오너십 갖고 있냐, 이 정보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DBR을 집어넣었으며 누가 만들었고 언제 소멸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폐기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법 규정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가 인터널리 잘 규명이 되는 데 생각합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아마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냥 받아서 일만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일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 컴플라이언스 되지 않고 시큐리티 문제는 요원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가 사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정보가 자산으로서 중요하다, 에셋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럼 고객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 정보를 잘 활용해서 더 지능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잘 유연하게 적용하느냐가 우리의 키 모델이고, 결국 사업 모델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을 보십시오. 아마존이 책 팔던 데가 지금은 디바이스까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애플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란 말 빼더니 지금은 음악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업 모델은 불과 10년 이상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소속한 이런 기업의 모델도 크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어떻게 고객한테 접근해 가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해야 되고 정보 자산들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고객들이나 여러분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은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지능적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되겠고 보다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통해서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IT가 중심에 둬야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각 속한 조직이나 기업에서 사업 모델의 중심이 돼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